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급하지 않았다. 한국이 서둘렀다. 네, 사드 우격다짐 배치는 박근혜 정부의 소행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간장. 네, 오늘은 개혁을 눈앞에 둔 검찰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요. 어제 홍준표가 한 주사파 발언에 대해서 진화경제학이라는 분야의 걱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재미 작가 이창래 장편소설 생존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극우 단체들이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에서 행패를 부린 모양입니다. 며칠 전 400여 명 되는 서북청년단이란 괴단체가 성주에 몰려와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놀고 자빠졌네, 전부 좌빨 빨갱이들이라며 야유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성주민 근처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주민들 집에 무단 침입해 외벽에 방뇨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마을에 걸려있는 사드 반대 현수막과 깃발 수십 개를 훼손한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태는 왠지 기시감이 있습니다. 70년 전 제주에서의 일이 그렇습니다. 무태서 넘어와 제주도민에게서 식량과 의류 등을 강탈한 일단의 무리들. 이들은 주민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 고문까지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찰 보조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아무 잘못이 없는 주민이 빨갱이로 몰려서 고문, 구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성을 성폭행하고 닭을 잡아먹고 아기부터 어른까지 무차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이 폭도들이 바로 서북청년단이고, 며칠 전 성주에 나타난 조폭들은 서북청년단 재건을 운운하는 자들입니다.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언제든 현실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성주의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고요.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실무진은 사드를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얘기를 갑자기 꺼낼 가능성 등 돌발 변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6월 임시국회 처리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한국당은 아나무인 불인정 태도의 약속 이행의 첫 삽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설득을 위한 마지노선을 이번 주 초로 잡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웅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방한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장웅 IOC 위원은 우선 정치적 기반이 다져져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 환경이 해결되면 남북 단일팀 구성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되네요.
중국 쓰촨성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 전체를 덮쳤습니다. 모두 24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번 산사태는 많은 비로 집안이 약화에 발생한 것으로서 2차 산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걱정 마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에서 빼요빼요 다이어트 캡슐이 나왔습니다. 빼요빼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동해 홍게에서 추출한 키토올리고당과 가르시니아 열매 추출물로 만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을 위해 내를 들었습니다.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4구, 즉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를 콕 집어 안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많은 실물 경제학자에게 찬사를 받은 취임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자료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 가격이 과열됐던 올 5월과 지난해 5월 주택 거래 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급 부족 때문이라면 신수요자들이 많이 몰렸겠지요. 그런데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증가세를 보였을까요? 바로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였습니다. 강남 4구에서만 무려 53%가 증가했습니다. 강남 58%, 송파 89%, 강동 70%입니다. 용산, 성동, 은평, 마포와 같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용산 67%, 은평 95%, 마포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과열 현상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집을 구입한 연령입니다. 강남 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입니다. 40, 50대가 1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60, 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에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강남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라도 한 것일까요?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 여건이 양호하고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돈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30% 이상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할당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강제력을 높여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다만 역차별 논란을 우려해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였습니다. 사드 졸속 배치는 어느 쪽이 견인한 것일까? 미국일까? 아니면 한국일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 금요일 TBS 라디오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알박기 의혹이 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문제죠. 원래 당초 합의에 따르면 한미 양국 간 합의에 따르면 당초 합의에 따르면 한 기만 실전에 배치돼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미 우리가 알기엔 두 기가 그 실전에 배치돼 있었고 나머지 네 가지 그 발사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해석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애당초 한미 간 합의는 올해 말까지는 한 개의 발사대만 배치하는 것이었는데 서둘러서 6개가 다 들어온 게 한국 쪽의 요구 때문이었으니까 알고 싶으면 한국 쪽에서 알아봐라. 이런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 미국도 이걸 그렇게 서두를 생각이 없었어요. 서두를 생각이 없었는데 보시면 그 계속 우리 측이 사드 배치가 급하다는 얘기를 우리 군사당국 쪽에서 군당국 쪽 그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그다음에 우리 그 한민국 국방부 장관, 심지어 황교안 총리 대행까지도 사드 배치가 시급하다,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당시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정부가 당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도 없는 권한대행 정부에서 매우 서둘러서 빨리 진행됐고 미국 측에 이걸 계속 요구했다는 거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의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외주 용역 직원 6,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약 3년이면 종전보다 임금 부담이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외주 용역 시스템에는 상당한 거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용역업체에 지급한 용역 단가는 연평균 7% 이상 상승해 왔습니다. 최대 3%대에 머무는 물가 상승률이나 임금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용역 회사들은 높은 이익률을 보장받으면서도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용역 회사 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가느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임명된 천홍욱 관세청장이 임명을 앞두고 고영태 씨와 비밀 면접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최순실의 검증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또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취임한 이튿날에
최순실에게 식사 접대를 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천홍욱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이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천홍욱 청장의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전투기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전직 장성등이 로비를 벌였다는 군 기무사령부의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군 PR 리스트와 함께 군 심의위원들에게 접근해 향응을 제공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후 현역 심의위원을 교체했는데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어느 곳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특히 남다른데 검찰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어디까지 저럴 수 있나 한번 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손예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검찰 알아야 바꾼다 4회에 출연한 최강욱 변호사의 말이 그렇습니다. 팟캐스트에서 나오는 말은 웬만해서는 씹히는데 지난 주말 최강욱 변호사의 말은 세간의 화제거리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게 또 뭐 정확히 그런 건지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무나무개가 그다음에 민정수석도 아니고 조 뭐라는 새끼가 어디까지 저럴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한 조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정권 초기마다 다들 검찰개혁을 한다고 내세웠지만 결국은 실패한 역사들을 이 사람들도 체득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 법무부 장관 한 2명만 연속 낙마시키고. 그렇지, 나와봐, 또, 딴 놈 나와봐. 네,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이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국민들도 왜 저렇게 장관 하나도 제대로 못 고르고 시끄러워. 그렇지, 벌써 그게 시작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조선일보 뭐 나서가지고 이제 또 이래저래 뒷구멍으로 흘린 자료들 받아가지고 되게 보도해가지고, 보도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면 또 시끄러워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당들 뭐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벌써 그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조국 물러나라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조국 물러나라. 기가 막힌 이야기.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 또 나와봐. 다른 놈 다음번 누구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장관 못 가게 하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그렇지. 대통령 지지율 50% 밑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치. 네, 그때도 너네가 견딜 수 있나 보자. 이런 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민정도 그런 움직임을 파악한 것 같아요.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것은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잦다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1년 600명에서 2015년 800명으로 약 35% 증가했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배나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시행은 더딘 편이라고 하는군요.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6천억대 군산 바이오발전소 건설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적인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중부발전과 발주처인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건설사 선정 과정에서 종합평가 꼴찌였던 롯데건설을 1등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난 4월 군산 바이오에너지 양경호 사장은 롯데건설이 종합평가에서 꼴찌를 하자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평가 개수를 바꾸고 그 결과
롯데건설은 종합평가 1순위 업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롯데를 밀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확실하게 규명해야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50대 체육교사의 성추행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드러난 피해 여학생만 40여 명이고 다른 교사들의 추가 성추행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특별감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측이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도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경찰에서 진술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 당 안은 물론이고 당 밖도 관심 바뀝니다.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신상진 의원은 계파를 없애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제일 큰 문제는 계파 분열이라더니 계파가 분열돼 공천에 사심이 들어가고 싸움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인데 대선에서 진 이유도 계파 분열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접하다 보면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들어보시죠. 방금 그 계파 갈등을 지적하셨는데 그럼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계파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것이 모든 자유한국당의 지금까지 문제의 아주 그 근본적인 그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 말씀하세요. 예, 작년 그 총선 때도 사실 공천 문제가 좀 세상에 참 웃음거리가 되고 국민들 보시기에 참 눈살 찌푸려졌는데. 예. 또 알고 보면 사실은 다 그 계파 이익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예. 명분이야 따로 다 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작년 또 탄핵 사태에 대한 대응도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많은 또 문제가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뭐 갈등만을 거듭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런 또 요번에 뭐 대선이야 참패할 수밖에 없는 뭐 환경이었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출마 견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파 갈등도 무슨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좀 뭔가 좀 차이점이 있는 것끼리 모이는데 모르겠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순이익적 그 이익 추구 집단이라고 봐요 저는요 계파라는 게.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청소돼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뭐 이제 한 자리 숫자로까지 막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순전히 계파 갈등 탓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좀 민심과 동떨어져서 탄핵 사태 거치고 이러면서 자꾸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과거와의 결별이랄까? 뭐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예, 그런 것도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가게 된 근본적 제가 원인을 좀 말씀드렸고. 아하. 시간적 이제 진행 과정에서.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도려내는. 예. 자기사를 도려내는 그런 것이 또 안 된 것도. 예. 또 그 이후에 이제 현상적으로 발생한 이유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또 계파 갈등을 또, 친박 청산이다 이렇게 또 들고 나오는 홍준표 후보 같이. 예. 그런 경우는 또, 한면에서는 또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예. 당내에 청산이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9,500명의 국민들이 말이야. 당신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냈어요. 우울증이 생겼다.
위장병이 재발했다 이러면서 당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썼다니까. 걔네들한테 전해. 네 조시라고. 이 씨발, 지들이 걸린 우울증과 위장병이 왜 내 탓이야? 어? 아예 성병도 내 탓이라고 하지. 뭐 사실 그 노무현이가 집권했을 때 모든 게 다 노무현 탓이다. 우리가 이랬잖아.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린 사실 할 말이 없는 기지. 뭐? 우리? 이 새끼야 미쳤나. 뭐 그 소송을 노무현이 사위가 한다며? 어? 전직 대통령 체면이 있는데 어? 그딴 식으로 사위가 기획소송이나 벌이고 어? 노무현 사위, 당신 장인어른 말로 돌려줄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박씨, 그러다가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하려고? 9,500명한테 한 10,000원씩만 줘도 1억을 줘야 하는데 또 1억 주고 끝나나? 나도 담 걸렸는데, 나도 고혈압 생겼는데 이러면서 당신한텐 너도 나도 소송을 걸지 않겠어? 뭐 너도 나한테 소송 걸 분위기다. 어? 조시 안 선다고, 발기부전이라고. 나 박근혜의 짙은 그림자 때문에 바른정당이 발기가 안 된다고. 어? 맞지 이 새끼야? 어? 내가 너를 모를 것 같아? 발기부전이라니 씨발. 박씨, 뭐 이제라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 징역 살고 나와서 새 삶을 살지. 그래, 국민들 더 열받게 하지 말고. 뭐 나이가 대순가? 더 늙기 전에 구치소에서 기술이라도 하나 익혀서. 야, 할 거 없으면 조폭이라도 해야겠어. 뭐 이름 정할 거 있겠어? 새누리당 이걸로 뭐 조폭단체 이름 쓰지 뭐. 그래, 뭐 그러든지 말든지. 자, 퀴즈 문제 들어갈게. 오늘 상품은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그리고 술친곰 프로바이오틱스. 어때? 존나 많아졌네. 좀 더 상품 협찬 많이 받아서 기왕에 프로포폴도 땡기면 어떨까? 뭐? 당첨자한테 프로포폴? 우유주사? 뭐 내가 한번 써보면서 유해성 검증하면 되지 뭐. 박씨, 그거 안 쓰니까 관상이 달라지대. 그니까 주사 안 맞고 점쟁이 만났어야지. 주사 맞은 상태, 즉 탱탱한 상태에서 관상을 보게 했으니 앞으로 천수를 누리실 겁니다. 뭐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겠어? 아이 씨발. 문제 내겠습니다. 9,500명 소송을 주도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은 변호사인데, 전두환 사위였다가 이혼하고 롯데 가문의 사위로 변신한 사람이 있죠? 알고 있나, 박씨? 알지. 1번 김무성 네 사위, 응? 마약 사위. 2번 윤상현. 3번 신동욱. 4번 조현범. 5번 윤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문아무개, 조모새끼. 어디까지 저럴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앞서 김용민의 뉴스 간장에서 잠깐 다뤘는데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은 뭐 진짜 검찰로서는 개혁에 저항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물론 모든 검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공식적으로 했던 얘기라기보다는 사석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이제 최강욱 변호사가 분위기를 이제 전한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제가 만나고 있는 검사들의 분위기를 좀 빗대어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지금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액션을 취한 거는 없는데 뭐 내용을 보고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강도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의 상당 부분을 이제 떼내서 다른 기관에 주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입지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뭐 분명하니까요. 네. 여태까지 모든 정부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들어와서는 그거를 실행하기보다는 자기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대우해줬거든요. 카운터파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그 전에 개혁을 하겠다고 큰 소리 쳤던 거와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것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나 스스로는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욱한 마음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최근에 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 배후에 검찰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상을 들여다보면 법원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물러나라 이런 얘기는 검찰 쪽에서 좀 더 부채질하는 그런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검찰 쪽에서 그런 게 꼭 나온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할 텐데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을 조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얘기가 최종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이 기사화가 될 때 도대체 누가 정보를 생산해서 누구의 의견이 제시가 되는 것인가? 예. 이거를 살펴보면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 정보를 다루는 파트들이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특히 각 기관들의 정보를 취합하고 그런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생산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예, 예. 기업에서도 그렇고 국세청은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보를 다루는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부서들에서 이제 정보가 가공이 되고 그렇게 생산된 정보가 재가공이 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기류가 생성되는 게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이용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요. 왜냐하면 그냥 개인 사견을 전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사화하기가 사실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표성이 없잖아요. 예.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부장검사 출신의 누구는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만약 기사를 쓴다 그러면 아니 이거는 부장검사의 개인 의견인데 이게 어떻게 대표성을 띠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뭔가 동향인 기사 내지는 뭐 큰 흐름의 기사로 나올 때는 네. 내가 전화한 특정 사람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쓰기보다는
뭔가 한 단계를 건너가서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생산된 정보가 국세청의 누군가, 뭐 기업의 누군가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나한테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그게 돌아다니면 아 이런 게 뭔가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쓰기가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작업들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살펴본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역시나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아 그렇군요. 거기도 조모 새끼라고 합니까? 아, 그렇지는 않죠. 물론 이제 최광욱 변호사도 본인이 직접 들은 얘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자기들끼리 하는 걸 건너서 들은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색적인 이야기를 할 정도면, 예. 외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예. 근데 외부 사람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불만이 뭐냐면,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욕보여서 내보낸다. 예. 그러니까, 아, 오케이, 뭐 잘못한 거 알겠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예. 저렇게까지 욕을 보여서 내보내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렇게 욕 보여가지고 내보내면 반드시 나중에 뭔가 뒤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말인즉슨 뒤집어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잘못 처리함으로 인해서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해서 법 질서를 훼손하고 검찰이 가진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이나 자기 반성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가 굉장한 문제라고 스스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 일단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기조. 물론 이제 명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정권을 돌아보면 항상 어떻게든 검찰을 손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길들여진 검찰이 과연 어떻게 정치 검찰에서 탈피할 수 있겠는가? 뭐 길들여지는 순간 또 정치 검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의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할 수 있도록 정권은 아예 관여하지 말라.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허울뿐인 주장이라는 것이 늘 독립된 인사를 얘기하고 정치권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된 뭔가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보면 OECD 국가들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도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활용해가지고 그럼 했던 수사의 결과들을 보면 과연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했는가 지난 10년 동안 예.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검사들이 주장하는 뭐 인권, 검사들이 주장하는 법질서, 법치에 대한 것들이 결과로 나온 것들을 놓고 보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원칙과 뭐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또 한 번 믿어주면 잘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인가 라는 거를 사실 좀 본인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업자득인 거죠. 사실은 이명박 정권 하반기 그러니까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한 해 전 그때 나는 꼼수다에 출연했던 유시민 전 장관은 이런 말을 냈습니다. 검찰은 문민적 통제가 필요하다. 문민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전에는 검찰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 알아서 원칙대로 정수대로 수사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모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아마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유시민 전 장관이. 자, 이런 과오들에 대한 그런 각성 없이 우리에게 인사권 돌려달라. 실제로 인사권 돌려달라고 합니까? 자기들에게 독립된 인사권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린 누군가가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네. 굳이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조금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예. 그런 와중에 검찰은 한 번도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한 적은 없었고요. 그렇죠. 지금 뭐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잘못된 수사들이 있었지만 그 잘못된 수사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억울하게 무죄가 나는 사건을 무리하게 강행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지난 10년 동안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영전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수사를 너무 무리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 예.
근데 지금 와가지고 욕을 보여서 옷을 벗긴다. 이거는 너무 치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야,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고 뭔가 힘없는 서민들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아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법 질서 내지는 법치에 초석을 다져야 되는 검찰이 뭔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탈이 났던 것에 대해서는 예. 누가 법적으로 책임을 졌었는가,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있을까요? 저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거나 참회를 하거나 내지는 이런 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제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반드시 좀 필요하기는 하겠다 하는 생각을 거듭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에 나서게 되면은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외로 깨갱하면서 개혁에 수긍할 것 같습니까? 일단 힘을 가진 조직들의 특징이 뭐냐면 센 사람한테 약하고요. 약한 사람한테 무자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가 사실 그래요. 예. 백남기 농민 같은 경우에만 봐도 경찰을 지휘하고 하는 거를 볼 때도 굉장히 상식 이하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양심이 살아있는 검사들이 비판도 하고 내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몇몇에 불과하고요. 굉장히 약한 사람들한테 무자비한 행태를 많이 보여왔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장관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주요 포스트에 어떤 사람이 갈 것인가의 문제가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 그런 인사가 문제없이 이뤄졌을 때 여러 가지 검찰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지난 참여정부, DJ 정부 때 여러 가지로 실패했던 경험들을 반면교사 삼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이미 인사권을 쥐고 그렇다고 무자비하게 막 보복을 하거나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막 전횡을 휘두르면서 사익을 위해서 검찰 내부를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거든요.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명분 면에서나 내지는 뭐 실력 면에서나 여러 가지 힘의 균형 면에서나 개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항해가지고 하기에는 명분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인사에 있어서만 실패를 하지 않으면 상당 부분은 그냥 쭉 계속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결국에는 여론의 지지가 얼마나 뒷받침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검찰 개혁의 관건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고요. 특히나 법무부 장관 인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찰 개혁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검증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고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 지나치다 싶을 만큼 하더라도 이거는 그 이후에 더 큰 과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채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터져나옴으로 인해서 뭔가 본질이 흐려지고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 자체가 와해되는 일은 반드시 생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의 한 야산에서 소형 무인기가 발견됐습니다. 국방부는 무인기를 북한의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지난 22일 SBS의 보도 일부 들어보시죠. 북한 무인기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 강원도 금강군에서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분 만에 군사분계선을 넘은 무인기는 평균 시속 90km, 고도 2.4km로 남하해 3시간 남짓 만에 성주골프장 상공에 도착했고 미군 사드 장비 배치 모습을 10여 장 촬영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면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무인기가 시속 90km의 속도로 49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에 탑재된 GPS 등의 좌표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디지털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었기에 무인기의 무게는 15kg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상당한 무게의 무인기가 500km 가까이 비행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을 요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비행체에는 보통 무게가 가벼운 렌즈 모듈을 사용하는데요. 무인기에서 발견된 소니 디지털 카메라와 렌즈의 무게는 약 600g입니다. 거기에 촬영을 위해선 비행체의 진동을 줄이기 위해 짐벌이란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500km 가까이 날아야 하는 무인기에 렌즈 모듈이 아닌 필요 이상의 장비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무인기에서 발견된 사진은 해상도가 낮아 사드 장비들이 흐릿하게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인기에 장착된 렌즈는 2km 이상의 고도에서 정교하게 촬영하기에 적합한 모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사진의 해상도가 구글어스 위성사진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무인기가 북한의 것이라면 북한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구글 사진보다도 못한 결과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흐릿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 무인기가 발각되는 위험을 무릅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계속되는 무인기 보도에서 천안함과 일본 어뢰에 기시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 였습니다.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집니다. 곳에 따라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지만 가뭄을 해갈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는 이번 주 후반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27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걱정은 없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완배 기자님을 위해서 노래로 된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의 듣고 깜짝 놀랐는데 과분하긴 하지만 그 타이틀을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져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 오래 하시면은 사실 브론즈 마우스인가요? 뭐 그런 걸 이제 주요 라디오 방송사는요.
그 입구에다가 달아놓더라고요. 그 입부분을 딱 석고를 떠가지고 네. 그 방송 오래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 감사의 뜻으로 차나하는 뜻으로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뭐 저희는 이제 로고송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헌정하는 걸로. 제가 방송을 언제까지 하느냐는 저는 미리 말씀드렸듯이 김용민 PD님께서 저를 안 자르실 때까지 아이고 설마. 그 모든 결정권은 김 PD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이 만약에 빠지면은 청취자가 한 50% 줄고요. 만약에 정선태 교수님이 또 빠지게 되면 한 50%가 또 빠지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말씀이시지만 어쨌든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월요 경제학 시간이군요. 모처럼 한 50여일 만에 월요 경제학을 해보는 건데요. 예. 앞으로도 별일이 없으면은 월요일에는 이제 경제학 다양한 분야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도록 월요 경제학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예. 오랜만에 제기하는 거에서 뭘 해볼까 여러 가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어제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이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홍준표가 SNS에 헛소리를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페북에 올라온 홍준표의 글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오늘은 북한 남침으로 민족사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6.25 날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조차 망각된 이 땅은 이제는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한미가 균열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주장을 하면 극으로 몰고 친북 화해를 주장하면 좋은 진보로 포장되는 이 나라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합니다. 정치나 당파나 집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빵 터진 대목인데요. 비록 이 나라가 주사파 운동권들의 세상이 되었어도 국민들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울한 6.25 기념일입니다.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난 이 형님이 언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나.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시죠? 뭐 한 번 밥 먹은 사이 정도긴 하지만 네. 뭐 그렇게 친한 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친한 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홍준표를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운동권에서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사석에서 만나면은 그냥 정상에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치판에만 뛰어들면 이렇게 또라이가 돼버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믿을 수가 없다. 예. 이거는 뭐 아주 유니크한 또라이인데 사석에서 만나서 정상적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 뭐 제가 이렇게 답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예. 어쨌든 정치인은 자기가 하는 말과 글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을 보면 혼자 비장감에 젖어서 아주 뭐 혼자서 대한민국 다 구할 기세죠. 제가 이걸 읽고 하여튼 뭐 깔깔대고 잘 웃었습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가 이런 발언을 아직 하고 다니는 이유는요. 이게 정치적으로 먹힐 거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말은 아직도 한국에는 주사파의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주사파, 친북, 종북 뭐 이런 사람들이 북한하고 결탁을 해서 자유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 것이다. 뭐 이런 공포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찍으면 진짜 나라가 빨갱이, 뭐 적화통일, 뭐 김정은과 연대정부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확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진화경제학이라는 분야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예. 왜 인간에게는 이런 비합리적인 공포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요. 때로는 그걸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는지를 연구를 한 학문이 진화경제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고 저도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아이디어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 분야의 성각자는 마이클 셔머라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셔머는 경제학자라고 하기도 어렵고 과학자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은데 예.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을 심리학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하여튼 융합적인 학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박사 학위는 분명히 과학 역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학자입니다. 근데 재직하기로는 지금 클레어몬트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학자죠. 진화경제학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근데 셔머 교수의 여러 주장 중에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건 이겁니다. 왜 인간이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걸 믿고 공포에 떠느냐, 이 이유를 진화론에서 찾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 경제학의 여러 문제점 중에 제일 큰 건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아담 스미스라는 자가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해 간다. 이 한마디 한 걸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거의 종교처럼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형제 경제학은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셔머가 보기에 이건 헛소리도 매우 말이 안 되는 수준의 헛소리거든요. 인간이 왜 이기적이야?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인간이 왜 언제나 합리적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학은 그걸 맹신을 합니다. 예. 이게 바로 미신을 믿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읽지도 않는 귀신의 공포를 느낀다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화론적 심리하고 비슷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게 바로 셔머 교수의 주장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담으로 예를 하나 들면요. 제 기억에 제가 과거에 대구, 부산에서 강연 때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거든요. 예.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하루는 아이들이 선생님 서태지 테이프를 거꾸로 말아서 돌리면 피가 모자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 이렇게 공포에 질린 표정을 듣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서태지 테이프 뒷면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냐 물어봤더니 테이프를 꺼내서 뒤집어서 뒷면을 앞으로 밀어 넣어서 연필로 돌돌 말아서 돌리면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돌리면 피가 모자라가 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피가 모자라 소리 한마디를 들으려면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정을요. 제가 우리 반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1번 그걸 그렇게 어렵게 뒤로 말아 넣어서 그렇게 들어야 피가 모자라가 들린다는 건데 그 짓을 왜 하는 거냐. 테이프 같은 공산품은 그냥 바로 끼워서 들으라고 출시된 제품들이다. 그러니까 제발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대로 써라. 굳이 거꾸로 듣지 말고. 2번 니들이 보기에 사탄이 그렇게 한가해 보이냐. 사탄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서태지 테이프 앞면도 아니고 쪼잔하게 뒷면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몰래 고작 한다는 소리가 피가 모자라 이 한마디나 읊고 있겠냐. 예. 3번 선생님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다. 피가 모자라라는 소리를 들으면 왜 너희들은 그게 사탄일 거라고 생각하냐. 전국의 대형 병원 응급실이 수백 개고 거기에 밤마다 가보면 피가 모자라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의 절박한 외침이라고는 생각 안 하냐. 일단 피가 모자라면 그게 환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왜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러면서 이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선생님은 굳이 테이프를 사서 꺼내서 거꾸로 넣어서 들어서 피가 모자라다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에 개입해서 피가 모자라라는 소리를 집어넣었다면 상식적으로 그 배우 세력은 사탄일 확률보다는 대한적십자 혈액원일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우리 헌혈을 좀 자주 하자. 뭐 제가 이 수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말이 상식적으로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피가 모자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직감적으로 귀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 공포에 질리죠. 그리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15세기 이후에 기독교 권력이 절대화되면서 서양 사회에서는 아무 죄 없던 민중들을 이교도를 중심으로 해서요. 화형을 시켰던 마녀 사냥이 되게 성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녀 사냥이 바로 공포에서 시작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교도를 탄압하기 위해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그냥 민중들에게 공포의 계기가 되는 하나 자리를 잡습니다. 예.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녀로 몰고요. 화형을 시킵니다. 이때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민중들은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마녀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주사파에 대한 공포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이런 게 도대체 왜 생겼냐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주사파에 대한 공포는 누가 봐도 너무 심하게 비정상적이거든요. 지금 남한과 북한의 국력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전쟁 같은 국지전이 발발할 확률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한 내에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국가를 전복시킨다? 이건 뭐 거의 개그 콘서트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촛불혁명을 완수한 대부분의 민주시민들이요. 저를 포함해서요. 남북평화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미국에 대한 자주적 국방권 획득이 한국 경제와 국방의 사활을 건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촛불혁명을 이끌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주사파가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 김일성 추종하자고 막 꼬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3대 세습에 민중들의 삶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지도자의 동상을 세우고 민중들을 그 앞에서 수령님 하면서 엉엉 울게 만드는 이 전근대적 시스템의 사상이 지성적으로도 이미 놀랍도록 발전한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한국 시민사회에 젖어들어서 사회를 전복시킬 세력으로 성장한다? 이건 제가 보기엔 정말 개그에 가까운 헛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공포를, 주사파에 대한 공포를 아직도 국민의 20-30%는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홍준표가 저 공포를 이용하려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이겁니다. 홍준표의 헛소리가 아닌 거고요. 왜 도대체 국민들의 상당수가 주사파, 김일성, 북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비논리적인 상상을 하고요. 귀신이나 마녀를 보는 것처럼 황당한 공포를 느끼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를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셔머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두뇌에는 믿음 엔진이라는 게 있다고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사실 인류는 아주 약한 포유류의 한 종류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포유류는 믿을 거라고는 이제 다른 육식 포유류보다도 발달한 지능이었는데 이 인류라는 포유류는 공포에 찬 대형 포유류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 엔진이라는 걸 발달시켰다고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시인이 숲속을 걷는데요. 저기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근데 이 바스락 소리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바람이 불어서 바스락거렸을 수도 있죠. 반면에 호랑이가 숲속에서 인간을 사냥하기 위해서 숨어 있다가 실수로 바스락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나약한 존재였던 인류는 이걸 어떤 믿음으로 확산시키냐면요. 저 바스락은 무조건 호랑이다. 이렇게 믿도록 두뇌를 발달시켰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는 데 유리하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바스락이 바람 때문이었다고 해도요. 인류는 저건 호랑이 때문일 거야 라고 믿고 일단 튀는 게 살아남는 데 더 유리했다는 거죠. 생존해요. 그래서 인류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공포에 휩싸여도요. 일단 그 공포를 사실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공포를 믿음으로 확산시키는 두뇌 엔진 때문에 인류는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훨씬 더 생존의 가능성을 높여왔다는 거죠. 진화론적으로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셔머가 보기에요. 중요한 문제는 인류가 만일을 대비해서 상황을 최대한 무섭게 인식하는, 최악의 상황을 인식하는 이 진화론적 유전자는 나쁜 건 아닌데요. 이게 과도해져서 그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셔머는 중세의 마녀 사냥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예를 들면은요. 야, 저 여자는 마녀야. 누군가가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그래, 그럼 조심하는 게 좋지. 저 여자가 마녀가 아닐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만에 하나 마녀라면 곤란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피하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진화론적으로는 당연한 생각이고 요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은 진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본성 때문에 공포를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유전자가 등장을 하면 지배계급이 이제 이용을 시작하죠. 이러면 마녀가 아닌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잡아 죽이자 이렇게까지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러면 역사가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이성과 폭력이 판치게 되죠. 이걸 제어를 못하면 세상은 더 비이성적인 믿음에 의해 지배받는 저열한 사회가 될 거라는 게 바로 셔머의 걱정입니다. 어제가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6.25 발발일이었는데요. 저는 북한이 한국을 남침했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동족에게 먼저 총을 겨눴다는 그 일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참상의 경험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우리 민중들이 갖고 있다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예. 그게 인류의 본성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요. 셔머가 말했듯이 그런 공포는 인류를 더 높은 생존율을 가진 동물로 만드는 매우 유력한 유전자였으니까요. 물론 제가 보기에 전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미리 조심해서 뭐가 나빠? 저 바스락은 호랑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호랑이면 큰일 나니까 일단 조심하자. 이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과도화돼서 마녀를 죽이자 이래버리면 나쁜 거라는 거죠. 북한이 남침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군비를 강화하자.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자. 저는요, 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주장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이런 거에 대해서 평화주의자들이 조금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겪은 우리 민중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저는 기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공포가 지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만에 하나 대비해서 조심하자. 강한 군대를 만들자. 이 얘기가 그렇게까지 저는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본능적인 선에서 멈추지를 않고요. 예. 지배자들이 이걸 역이용을 하는 겁니다. 마녀를 죽이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북한이 남함을 남침했으니까 박정희에 반대하는 놈들은 다 빨갱이야. 국보법으로 잡아 죽이자. 이래버렸던 거죠. 예. 그러니까 서양 사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읽혔던 뭐 폴 스위치, 폴 바란 이런 경제학자들의 제국주의론 같은 책들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금서였습니다. 예, 저도 그 금지본으로 복사본으로 읽어봤었어요. 박정희 전두환 이 독재자 외에 어떤 사상서도 다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국보법 그리고 조직사건 조작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까? 예. 그리고 주사파 운동권 이 단어를 하나의 공포적인 미신으로 확산시킵니다. 저 새끼들은 마녀야. 저 새끼들은 빨갱이야. 있지도 않은 실체를 만들어 놓고 마녀 인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에 몰아서 찔러 죽이자고 선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공포가 먹혔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전쟁을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극도로 공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무리 비이성적인 공포라도 인류의 머리에는 그 헛된 걸 자꾸 믿으려고 하는 본능, 믿음 엔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홍준표의 헛소리를 보면서 전 참 궁금해요. 아직도 저 소리가 먹힐 거라고 믿기 때문에 홍준표가 저 소리를 하는 건데 주사파라는 공포의 단어를 꺼내들면 사람들이 선동이 돼서 진보는 다 김일성 추종자야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건데요. 만약에 홍준표가 맞다면은요. 저는 정말 지켜보고 싶습니다. 홍준표가 맞다면 그래서 저 말이 먹힌다면 우리가 갈 길이 조금 더 멀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미신이 잘 깨지지 않거든요. 이게 남북 간의 관계가 대립을 넘어서서 평화와 공존을 통해서 나아가고 그게 얼마나 두 나라의 실질적인 이익이 되느냐를 실증용으로 입증을 해야만 깨지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회는 이 공포를 과도하게 이용해서 역사를 퇴화시킨 세력들이 절반 가까이 있었고 냉정하게 말하면 해방 이후에 70년이 넘는 현대사에서 이자들이 집권했던 시간이 무려 60년이 넘습니다. 그렇죠. 진보 진영이 집권했던 시간은 10년 조금 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제가 요즘 문재인 정부 초기를 매우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홍준표의 저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저게 먹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곧 문재인 정부가 시간의 문제지 빠른 시간 내에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선이 한국 사회의 주류로 자리를 잡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 생각이 맞다면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빠른 속도로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홍준표가 한 저 말,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저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건 속된 말로 하면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거죠. 그럼 이제 걔네들은 정말 엿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의 저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은 틀려서 엿이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판이 저의 이 궁금증이 이 해답이 저는 내년 지방선거쯤이면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사회가 주사파와 북한이라는 단어만 꺼내면 진화론적인 공포에 벗어나지 못해서 꼴통 세력들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지금은 이미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훨씬 더 성숙해지고 주사파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를 극복하고 합리적으로 남북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사회의 주류가 되느냐. 이게 이제 한 내년 지방선거쯤이면 홍준표와 저 잔당들이 어느 정도의 정치 세력을 확보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부디 이 정부가 여러 어려움에 맞서서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이 진화론적인 공포가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일이 다시는 안 벌어졌으면 합니다. 어제 홍준표의 발언이 부디 이 시대의 주사파를 운운하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진화경제론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홍준표 씨 발언은 전통적 지지자를 규합할 목적이지 외연 확대 이런 거를 노린 것 같지는 않고요. 안 될 것 같죠. 저도 안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엿되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쪽에 해석이신 거죠? 그럼요. 저는 내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한 2번 걸쳐서 더 망해야 정신을 차릴 당이다.
네. 제가 그 소속당 당원으로서. 그렇네요. 알고 보니까. 아마 정확한 진단일 겁니다. 예, 네. 예.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 진심으로. 인물도 없고 전략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뭐 진정성이 없는 것. 그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은 네. 뼈가 없어서 환골할 환골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환골이. 예, 그렇습니다. 탈퇴할 태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자유한국당 앞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늘 예상이 맞으셔서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예. 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물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물은 사실 이 난세에 나오는 건데 이쯤 되면은 뭐 당내에서 우리가 쇄신해야 한다. 뭐 우리가 이제는 뭐 국민 앞에서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값싼 멘트 하나 날릴 줄 아는 친구들이 없는 거 보면은 그 당의 견적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파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학교 기숙사에서 성폭행 범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2015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시 하나고등학교 교사였던 전모 선생님이 증언을 한 증언 내용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0명의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국회 정론관에 나타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나갔던 친구들한테 콘돔을 사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부분은 그 여학생 개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것보다 더 참혹한 성폭력이 있고 그 아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스러워 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는 주광덕 의원 등을 고발하기로 하고 JTBC 보도. 안 교수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남녀 학생 단 둘이 밀폐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교칙을 어겼을 뿐인데 일방적인 성폭력 의혹으로 부풀렸다는 겁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왜 당시 여학생까지 똑같은 징계를 받았겠느냐는 게 안 교수 측의 반박입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일 뿐 자유한국당이 지목한 당시 고발자 전경원 교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그랬더니 CC카메라 돌려봤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돼서 징계위원회 회부했습니다. 절차대로 들어갔던 선생님들 다 권고전학 보내야 된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 학생 권고전학 안 됐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 학생 아버님도 사회지도층 인사입니다. 편지 한 통 보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학교 측으로. 그 여학생 성폭력이 있고 그 아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스러워 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병원에서도 의사들한테까지도 얘기를 안 했답니다. 제가 면회를 갔더니 부모님이 우시면서 어머니께서 자신한테도 얘기를 안 한대요. 왜 그런지를. 그래서 저는 우울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가해 당사자를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은 전경원 교사.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여학생이 CC카메라를 피해서 남학생 방에 들어갔습니다. 김용민 파일은 전경원 교사에게 물어봤는데 성폭력 가해자가 안경환 아들이냐고. 문자로 돌아온 답은? 아닙니다. 가해자는 다른 학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엉뚱한 사람을 성폭력 가해자라고 말한 셈.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비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네요. 찔끔찔끔하고 말이죠. 좀 시원하게 쏟아 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마철이기도 한데. 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김 PD는 어떨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농사꾼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갈라진 저수지 논밭 보면은 이상하게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지금 뭐 소양강댐 또 대청댐 바닥을 다 드러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좀 더 지속되면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을 것 같은데 하느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아이고 참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아무튼 비가 흠뻑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이창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요.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져 있고요. 특히 종군 위안부, 그러니까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다룬 제스처 라이프, 한국에는 척하는 삶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책도 아주 훌륭하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작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생존자는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은 세 사람의 사연들을,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연들을 그리고 있는 대작입니다. 녹음하는 시점에서 오늘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이 되는 해죠. 근데 제가 전쟁과 전쟁 그 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평화를 상상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기억해서 적대감을 확산, 유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고통과 상처들을 되새김으로써 어떻게 평화를 상상할 것인가, 어떻게 전쟁 없는 세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이창래 생존자는 그 원제가 더 서렌더드입니다. 이 생존자 그러면 서바이버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살아남은 자가 아니고 영어로 서렌더란 말이 뭐 투항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렌더드 하니까 투항된 사람들, 투항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 짓밟힌 상태에서 어떻게 간신히 살아남았는지 뭐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을 더 서렌더드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제목에 걸맞게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준이라는 여성인데요. 전쟁 때 아버지를 잃고 공산주의자라는 이름으로 피난길에 또 어머니를 참혹하게 잃고 그리고 오빠와 쌍둥이 동생들까지 다 잃고 간신히 살아남은 아이였습니다. 이 여성이 고아원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어찌어찌해서 미군을 만나서 미국으로 가서 생활한다는 얘기가 일단 그 한 줄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군 헥터라는 인물입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이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는 깊은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죠. 한국전쟁에 참전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 역전의 용사들, 뭐 베테랑들 해서 이렇게 찬양할 사람들도 있는 것 같지만 물론 뭐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을 기억하긴 해야겠죠. 대신에 이 헥터처럼 전쟁에 대해서 깊이 회의하고 전쟁의 이유를 묻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그 전사자 처리 반에 활동하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 극한 상황을 목격한 자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예. 헥터 브레넌이라는 이 미국 참전 병사가
얼마나 이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를 보여주는 또 스토리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준과 헥터가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위장 결혼 비슷하게 해서 미국으로 가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실비라는 여성입니다. 예. 이 사람은 만주에서 부모님을 잃은 크리스천인데요. 일본군과 중국군의 그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중국의 동북 지방이죠. 이 만주에서 부모님을 잃고 한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생존을 모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잔혹하게 병사들에게 살해당한 기억을 또 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헥터와 사랑에 빠지면서 깊은 삶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준과 헥터라는 미군 병사와 실비라는 미국인 여성, 크리스천 여성,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 여성들 셋 다 전쟁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내면 심리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할 만큼 과거의 기억들이 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힘의 과정들이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설의 서사는 헥터와 준 사이에서 태어난 니콜라스라는 아이를 찾아 나서는 로드무비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소설도 재밌지만은 그 재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재미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재미여서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저더러 뭐라 나무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전쟁의 고통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미래에 전쟁 없는 세계, 평화로운 세계를 다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준이라는 여성이 미국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암에 걸려서 서서히 생명이 소진되는데요. 암에 걸린 자신의 몸을 자기 처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고향을 떠난 자기 아들 니콜라스를 찾아서 이탈리아로 가면서 이탈리아에서 헤어진 남편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중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가 솔페리노의 기억이라는 앙리 듀낭의 소설입니다. 이 솔페리노가 전쟁의 참상을 잘 간직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859년 6월 24일 전투가 치러졌던 곳인데 프랑스 연합군과 오스트리아 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졌던 전투, 전쟁사에서 무지막지한 참상으로 기록된 전투입니다. 30만 명의 대군이 동원돼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망자를 내는 솔페리노 전투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 책이 생존자라는 소설의 배음으로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이 전쟁이 남긴 상처를 안고 30년 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아주 슬프게 고통스럽게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들이야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사망자는 물론이고요. 부상자까지 또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군인들의 사망도 심각하지만 특히 민간인들의 사망들, 민간인들의 이 피해들은 아직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김 PD 아시겠지만 뭐 작은 연못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예. 충북 영동의 그 노근리의 학살을 다룬 소설이죠. 그렇죠. 아무런 죄도 없는 평화로운 마을 사람들이 미군에 의해서 학살됐던 역사적 사실들을 영화로 만든 거죠. 뭐 한국과 미국의 공동조사에 의해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사실로 밝혀졌죠. 그 한 단일 사건으로만 해도 280명 남짓이 희생당했다고 하잖아요. 예. 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답사를 하고 곳곳에 양민 학살의 기억들을 찾아서 본 경험에 따르면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민간인들의 죽음들,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6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죠. 제가 앞에서 전쟁을 기억하고 전쟁의 고통들을 다시 되새겨하는 이유는 평화를 상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한국의 수구 세력들은, 극우 세력들은 여전히 전쟁의 기억을 적대감의 확산으로 전유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홍아무개라는 사람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읽히고요. 제가 예. 보기에는 어떻게든 적대감을 키워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역을 확보하려는 그런 저희가 정말 왜 이렇게 치가 떨리게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적대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든 대화하고 어떻게든 한 자리에 앉아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전쟁마저도 평화의 세계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자들, 그리고 이 전쟁의 기억을 통해서 적대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자들, 그들의 이면들을 투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준과 헥터와 실비가 한국전쟁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6.25 67년을 맞아서 이렇게 문학 속에 남긴 전쟁의 상흔들. 예. 다시는 이런 국지전 같은 전쟁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전쟁 못지않은 고통과 또 인간성 파괴, 이게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게 현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쟁이 병사들, 군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죠. 네. 전쟁 상황에서도 아이는 태어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일상은 또 계속되기도 하듯이 또 일상 속에서도 또 다른 전쟁들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금방 김 PD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가 이용되는 전쟁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을 끝없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싸움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요. 사실 평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민주정부는 성공해야 됩니다. 이건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평화가 이번 기회에 안착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우리는 전쟁의 위협 속에, 불안 속에서 긴 세월을 헤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또 다른 민주정부가 이어왔다면 지금처럼 이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 국면에 빠져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이 9년 동안에 참 못된 사람들이 한반도의 상황을 이처럼 풀기 어렵게 만들어놔버린 것 같습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군사적 대치 상황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그 트라우마는 여전한 휴전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치환 씨 노래인가에 있죠. 우리의 38선은 비무장지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아주 깊게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DMZ에 있는 분단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곳곳에 가로놓여 있는 분단선들을 서로 넘어서고 지울 수 있을 때야 비로소 평화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줄 압니다만은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우리의 삶을 구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오늘도 문모닝 하셨습니까? 문모닝의 원조하면 국민의당이죠. 그동안 저 문재인은 너무나도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만 상대해왔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을 투명인간 취급한 것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추가 경정 예산 논의는 찬성 못한다.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데려와라. 이런 입장을 내놓았지요. 같은 야당 챙기는 마음이 애틋하기 그지없습니다. 40명 남짓한 국민의당, 개파만 10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는 똘똘 뭉치는 모습, 국민의당을 보면서 저 문재인 협치의 정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입니까? 문재인 발목 잡는 거 말고는 현재 하는 게 없는 당이죠. 아마 제가 죽으면 할 일이 없다고 단체로 저를 따라서 무덤에 들어올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최근엔 잠만 쳐자서 자유가 아니라 자요한국당이란 그런 별명이 생길 정도죠. 오죽하면 오행시 이벤트를 벌였는데 칭찬이나 응원하는 응모작품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자유당을 디스했군요. 사실 제 싫다고 뛰쳐나간 국민의당이 저 싫다는 거 말고는 컨텐츠가 없는 자유한국당과 붙어먹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제가 잠시 오보했습니다. 이번 주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또 자유한국당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3명을 모두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계시죠.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또 자유한국당과 짝짝꿍하고 있는데요. 낙마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국민의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자유당과 협치를 하면 저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전에 박주선 대표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돕고 있다. 호남에 가서 얘기했죠. 저도 호남에 가서 박주선 대표 말 다 뻥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4%를 넘지 못한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을 아예 0%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제 지지율 79%를 70%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 자릿수인 국민의당 지지율은 0%대 아닌가요? 야당이 대선 전부터 저 문재인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저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 몰아주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 문재인 야당의 도움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인의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뉴스 포렌메리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77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이 곧 김용민 브리핑의 논조입니다. 조중동 못지않게 진보 언론들도 시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변화한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기성 언론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지난 5월 한겨레 20일 편집장을 지낸 안수찬 기자는 페이스북에다가 덤벼라 문바들 이런 내용의 글을 게시해서 논란을 키웠는데요. 그래서 한겨레가 독자들에게 거듭 몸을 낮추며 사과하고 혁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한겨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난 주말 총 4,400분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48%의 응답자들은 최근 한겨레의 약속이 기만술에 불과하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응답은 43%였습니다. 91%의 시민들은 한겨레에 신뢰를 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겨레에 대한 문바들의 불만은 애초 가당찮았다. 이런 응답은 7%. 한겨레가 한 사과의 진정성을 느끼고 용서했다. 이런 시민들은 2%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김용민 트위터에서 새로운 설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지난주 뉴스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박정희 목 따러 왔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맞히는 것이었죠. 1968년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북한 공작원들의 수장이었지만 현재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김신조 목사인데요. 당첨되신 분에게는 KY팜에서 판매하는 유산균제 시크릿 바이오틱스 2병을 선물해 드립니다. 정답자 오늘도 닥천님. 김용민 브리핑이 다시 시작되니 일주일이 신납니다. 브리핑을 들으며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정치와 시사 등을 설명해 줄 수 있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닥천님에게 머문빌리지 이용권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답자 인생 뭐 있나님. 다시 돌아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아직도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던 마음가짐으로 다시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무서움을 보여줍시다. SKY2님.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상화를 위해 사람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 함께 노력해요. 니나노 홍반장님, 우원식 원내대표의 눈물을 보고 저 역시 눈물 나더군요. 한 줌도 안 되는 패족, 자유당의 농간에 능욕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안진걸 사무처장님을 통해 촛불 집회 소식 좀 들었으면 합니다. 무도하고 염치 없는 야당들에게 국민의 무서움을 다시 보여줘야 합니다. 라큐드림님, 촛불로 만든 정부, 이번에야말로 독재 친일의 잔재를 없애는 원대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살고 싶은 나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오늘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첨자 2분께는 빵 짓는 농부에서 협찬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를 보내드립니다.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는 진부령 자연양계 농장에서 생산하는 계란과 천연 설탕, 팜슈가, 우리밀 등 천연 재료로만 만듭니다. 사용되는 크림까지 모두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요. 주문 전화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숙취해소제 술친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술친굼 한 박스를 선물해 드립니다. 국내산 굼벵이와 국내산 헛개 등 몸에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만든 숙취해소제 술친굼인데요. 네이버에서 술친굼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생균을 배합한 유산균제 시크릿 바이오틱스 2병을 2분께 선물해 드립니다. 시크릿 바이오틱스는 하루 한 알로 100억 마리의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 증강에도 효과가 좋다는 시크릿 바이오틱스. 포털 사이트에서 KY팜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진짜 무인 독채 펜션인데요.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머문빌리지.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검은늠님, 정우택 씨가 여성인권 운운하는 말이 우습네. 자기 아버지는 친일파, 본인은 갖은 더러운 일을 다하고 탈탈 털어서 망신을 주어야 합니다. 네, 이런 의견 남기셨습니다. 연청비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금도 세월호 사건이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본 공작소도 그렇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세상으로 가는 길은 세월호 사건의 완벽한 해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시 무시 11 종무종일님, 주진우 기사님, 네, 기사는 아니고 기자입니다. 주진우 기자님, 몸 조심하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BBK를 시작으로 방산비리 이러셨는데 뭐 4대강 비리도 있을 것이고요. 자원 외교도 있을 것이고요. 쥐박멸 파이팅. 네, 이렇게 글을 매듭 지으셨습니다. 신바람 이용성님, 유영하와 김기동이 감춘 진실 BBK 재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6월 26일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